나는 북한 주민 감시 시스템의 설계자였다. 2천만 인민의 모든 움직임, 모든 속삭임이 내 손을 거쳐 분석되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했다. 국경의 유출, 비밀의 전파, 사상의 이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의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 17층.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다. 내가 만든 감시망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했고, 그 시스템이 나를 향해 돌아설 때 나는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밤 9시 30분. 나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했다. 이 정도니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빨간 전화기 옆에는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북한 전역의 감시 네트워크가 빨강과 파랑, 초록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통제.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아내가 옆방에서 나를 불렀다. 잠깐만. 내 심장이 이미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내는 절대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 아파트는 보안이 3중으로 되어 있었다. 일반인은 이곳에 올 수 없었다. 배우자도 내가 일하는 서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것이 안전이라고 나는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감옥이었다. 단지 내가 감옥의 감시자였을 뿐이다. 밤 9시 47분. 아내가 욕실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욕실. 물소리가 크게 나는 욕실 안에서만 우리는 말할 수 있었다. 도청장치 걱정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모든 대화가 감시받던 집에서 이 순간만큼은 다른 세계였다. 물을 틀었다. 소리가 크게 났다. 유나가 학교에서 큰 일을 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심장이 멈췄다. 17살의 큰딸 유나. 반의 모범생이었다. 혁명적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란 아이. 아침마다 국가의 충성을 다짐하고 밤마다 사상 검증을 받으며 자란 아이. 그 아이가 과학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는 왜 꿈을 말할 수 없나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왜 일기장에 쓴 것도 점검받아야 하나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자기 꿈을 마음껏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교실에는 보위부 정보원이 있었을 것이다. 항상 그렇다. 모든 학교, 모든 직장, 모든 가정에 정보원이 있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했으니까. 이것이 반역이었다. 체제에 대한 의문, 국가의 절대성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사상 검증의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보위부, 강제 수용소, 고문, 그 다음 총살, 또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다. 손목에 시계를 봤다. 핸드라이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모든 초가 중요했다. 나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 내 딸을 조직에 넘기는 것. 이것이 조직이 원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국가와 조직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을 평생 받았으니까. 내 딸을 조직 때문에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간부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진급까지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의 딸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출함으로써. 두 번째, 우리가 모두 떠나는 것. 죽음 또는 자유. 욕실에서 아내를 바라봤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아내도 나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눈빛이 같은 방향을 향했다.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손가락 끝이 파란색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겼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 한 글자 한 글자. 탈북. 아내가 그 아래에 적었다. 7명.
심장이 약한 어머니, 꿈을 잃은 내 아이들, 유나, 지우, 설이, 민호, 그리고 우리 부부, 총 7명. 북한의 심장부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다. 실패하면 우리는 역도 죄인이 되어 쓸려나갈 것이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 것이었다. 역사에서, 기록에서, 심지어 죽음 후에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옥을 벗어나야 했다. 우리는 7일을 주어졌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유나의 질문이 조직에 보고되기 전에, 사상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보위부가 우리 집에 나타나기 전에 나는 보아야 했다. 조직의 시스템이 언제 우리를 감지할 것인지, 유나의 발언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보고될 것인지, 경로는 선생님에서 학교당위원회로 그리고 지역 보위부로 이어질 것이었다. 3일, 빨라야 3일 안에 우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내 서재는 이제 작전본부가 되었다. 밤마다 나는 위성 감시 배치도를 분석했다. 내가 10년 전 설계했던 그 시스템을 순찰대의 동선, 카메라의 사각지대, 변압기의 배치, 순찰 간격.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지식이 이제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7구역, 북중 국경의 가장 외진 곳. 해마다 이곳에서 몇 명씩 탈북했고 수백 명이 강에서 죽었다. 하지만 이곳이 유일한 창문이었다. 매일 밤 11시 순찰대 교대 시간. 새로운 조원들이 도착하고 이전 조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15분. 바로 이 15분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 15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1분이라도 과하면 우리는 총을 맞을 것이었다. 1분이라도 모자라면 우리는 강에 빠질 것이었다. 아이들아, 이 게임은 정말 중요해. 나는 거실 불을 껐다. 윤곽만 보이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유나, 17살, 시간 체크 담당. 손목에 야광시계를 차고 15분을 정확히 측정해야 했다. 시계의 초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의 목숨이 결정될 것이었다. 1초라도 더 머물면 우리는 저격을 당한다. 유나, 시계를 봐. 정확히 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릴 거야. 유나는 시계를 응시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호, 14살. 접이식 고무보트를 펼치는 시간 단축 훈련. 매일 밤 30초씩 줄여서 리허설했다. 현장에서는 20초 안에 펼쳐야 했다. 큼지막한 검은 보트를 어둠 속에서 펼치는 것. 20초. 지호,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 그런데 빨리. 지우의 손가락이 떨렸다. 설이, 11살. 막내 민호를 안고 움직여야 했다. 민호가 겁을 먹으면 울 것이었다. 울음소리 한 번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설이, 민호를 안아봐.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만약에 민호가 울려고 하면 입을 막아. 하지만 힘주지 마. 알았니? 아이들이 모두 울고 싶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우리는 매일 밤 거실에서 리허설을 했다. 불을 끄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연습. 넘어져도 소리 내지 않기. 손짓으로 소통하기. 누군가 물에 빠져도 도와주되 비명을 지르지 않기. 나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내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13년간 수백만 인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내 손이 이제 내 아이들을 죽음 앞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남으면 천천히 질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안전할 수 없었다. 조직의 필요가 나를 언제든 버릴 수 있었다. 아빠, 우리가 살 수 있어? 민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기도했다. 9월 15일 오후 3시.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조금 챙겼다. 하지만 충분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으니까. 나는 내 위치를 이용해 가짜 통행증을 만들었다. 위조 서류, 또 다른 범죄. 하지만 이제 나는 범죄자였다. 간부도 설계자도 아버지도 아닌 순수한 범죄자로서 차에 올랐다. 엔진을 시작했다. 아내는 옆에 앉아 울고 싶은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소. 경비원이 우리 차를 세웠다. 내 손에는 땀이 흘렀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15분. 이건 좋은 신호였다. 경비 교대 직후. 새로운 경비원이 지루한 상태일 때, 가장 경계심이 낮을 때, 경비원이 가까워왔다. 통행증을 보라고 했다. 나는 서류를 건넸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했다. 2초, 3초, 5초. 너무 오래 봤다. 내 심장이 귀에서 울리고 있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 만약 경비원이 의심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다.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집으로. 그리고 기다렸다가 보이부가 올 때까지.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여행 되세요. 우리는 살았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뭔가 이상했다. 뒤를 따르는 검은 세단 2대. 매 신호마다, 매 도로에서 우리를 쫓아왔다. 거울을 통해 보니 차 안의 인물들이 우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혹은 내가 과해석한 것일 수도 있었다. 과도한 두려움이 나의 눈을 속인 것일 수도. 하지만 나는 15년간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다. 무선 신호, 움직임, 행동. 나는 알았다. 우리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아니면 누군가 나를 고발했을 수도 있었다. 조직 내 라이벌, 내 권력을 탐하던 누군가가, 혹은 유나의 선생님이 이미 보고했을 수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지금은 계획을 바꿔야 했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검은 세단이 우리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아빠, 아빠. 서리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길로 뛰어들었다. 민호는 내 등에 매달렸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멈춰! 멈춰라! 총소리가 났다. 공중에 쏘는 경고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 다리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뛰어! 더 빨리! 가파른 산길. 나는 어머니를 업었다. 심장병이 있는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동시에 내 모든 책임의 무게였다. 어머니, 버티세요. 나가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하려고만 해라. 그게 우리 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유나가 뒤를 따랐다. 지우와 설이, 민호도 필사적으로 뛰어갔다. 밤 10시. 달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산을 넘은 지 2시간 후 어머니가 쓰러졌다. 엄마! 아내가 외쳤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가슴을 움켜잡고 신음하셨다. 심장 발작이었다. 가슴통이 터질 것처럼 몸이 떨렸다. 나는 급히 어머니를 눕혔다.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기는 의료진이 없는 산속이었다. 병원까지는 몇 시간 떨어져 있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 숨이. 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다. 내 의료 지식의 한계가 명확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나는 민호를 유나에게 건넸다. 누나, 민호를 안아줄 수 있니?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로 손을 넣었다. 부르는 듯한 심장의 박동이 내 손에 전해졌다. 불규칙했다. 매우 불규칙했다. 엄마, 우리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저 아래가 국경이야. 저 아래를 지나면 중국이야. 어머니의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어머니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내 등에서. 하지만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속 견디셨다. 기도하듯이 신음 한 번 하지 않으시고 30분. 어머니는 30분을 더 견디셨다. 그 30분 동안 우리는 산을 내려갔다. 밤 10시 45분. 두만강이 보였다. 어둠 속에 검은 물이. 저편은 중국이었다. 약 200m. 이 거리를 건너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도달할 것이었다. 순찰대 교대 시간까지 15분 남았다. 유나가 손목 시계를 들었다. 시작합니다. 아빠. 지우는 고무보트를 꺼냈다. 접이식 검은 보트.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18초. 보트가 펼쳐졌다. 모두 7명을 태울 수 있을까? 아니다. 태워야 한다. 어머니를 먼저 올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다음 민호, 설이, 지호, 아내, 유나. 나는 마지막으로 올랐다. 보트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 너무 무거웠다. 우리 가족의 무게가. 나는 노를 잡았다. 첫 번째 노젓기. 두만강의 물살이 예상보다 강했다. 우리를 옆으로 밀어냈다. 3분 지났습니다. 유나가 외쳤다. 12분 남았어요. 서치라이트가 강을 스캔했다. 몇 미터 옆을 지나갔다. 우리를 비추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그 순간 민호가 미끄러졌다. 아! 흩어지는 물의 소리. 민호가 보트 밖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차가운 두만강의 물이 민호를 집어삼켰다. 내 심장이 멈췄다. 내 가장 작은 아들이, 내 막내가. 민호! 나는 노를 던졌다. 유나와 지우가 보트 가장자리에서 몸을 숙였다. 아내는 비명을 참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다. 물 위에 두 손이 나타났다. 작은 손, 민호의 손. 유나와 지우가 동생을 끌어올렸다. 온 가족의 힘을 합쳐 민호는 쩔하고 보트로 올라왔다. 물을 뿜어내며 민호, 민호. 아내가 울었다. 하지만 나는 호급했다. 조용히. 아무도 들으면 안 돼. 민호는 토해내고 있었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울어야 했다. 유나가 시계를 올렸다. 아빠, 9분이 지났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순간 총소리가 났다. 탁, 탁, 탁. 총알이 보트를 스쳤다. 고무가 하는 소리로 공기가 새기 시작했다. 새어나가는 공기의 소리. 슈슈슈. 발각됐어. 내가 외쳤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었다. 강의 중간에서 사격을 받고 있었다. 보트는 침몰하고 있었고 중국은 아직 멀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팔은 불타고 있었고 다리는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보트의 진동이 약해지고 있었다. 침몰하고 있었다. 30초 안에 침몰할 것 같았다. 중국 땅이 보여. 지우가 외쳤다. 보트 바닥이 모래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얕은 물이었다. 우리는 중국에 닿아 있었다. 나는 민호를 집어들고 등에 업었다. 뛰어! 모두! 뛰어! 모두를 부르짖었다. 우리는 물에서 나왔다. 아내가 어머니를 부축했고 아이들이 따라왔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났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영토에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를 쏠 수 없었다. 나는 달렸다. 뒤도 보지 않고 가족을 안고 데리고 밀어붕이며 산 위로, 숲 위로, 그리고 계속 달렸다. 우리는 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우리는 미아가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정보원과의 접선은 예정된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는 최신 뉴스를 이미 들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발각된 탈북자들이었다. 독이 되는 손님이었다. 첫 밤을 우리는 폐허 같은 창고에서 보냈다.
어머니의 호흡이 여전히 불규칙했다. 민호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도박을 해야 했다. 우리의 돈은 거의 떨어져 있었다. 금반지도 시계도 팔려고 했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브로커라고 불리는 자들과의 만남은 악수 없는 거래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익과 위험성을 계산했다. 우리는 생사람이었고 그들은 사냥꾼이었다. 보여줄 돈이 있냐? 브로커는 물었다. 나는 내가 가져온 2개의 금반지와 시계를 내밀었다. 간부로 살면서 모아온 것들, 나의 지위의 상징들, 이제 모두 우리의 생명이 될 뿐이었다. 부족하지만 내가 말했다. 브로커는 내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오래 보았다. 너무 오래. 넌 누구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됐다. 동시에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떨렸다. 부국장, 감시국 부국장,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 가장 위험한 탈북자. 괜찮아. 난 누구인지 묻지 않지. 하지만 너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이 루트로 가야 한다. 길고 먼 길이지만 살아날 확률이 높아. 12,000km.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베이징 공항. 나는 거짓 중국 신분증을 들고 있었다. 위조 신분증, 위조 태국 관광 비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추적당하는 자들이었다. 북한의 보위부, 중국 공안, 모두가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었다. 공항 검사대에 다가가자 나의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손을 떨지 말아야 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해야 했다. 13년 간부 생활의 모든 기술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신분증. 검사원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넸다. USB는 내 속옷 안쪽에 바느질 되어 있었다. 북한 핵 시스템의 정보, 우리의 생명줄,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죄. 검사원의 눈이 컴퓨터 화면을 향했다. 길었다. 너무 길었다. 아내가 내 옷자락을 몰래 잡았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가족인가? 그 질문이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내 목소리는 완벽했다. 거짓 없이도 말하는 대로 완벽했다. 밤에 태국을 가? 검사원이 비웃었다. 네, 싼 항공편입니다. 나는 웃음을 지었다. 내 아내는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느낄 것이었다. 하지만 검사원은 그렇지 않았다. 계속 가. 스탬프가 찍혔다. 우리는 살았다. 다시 한번. 태국에서 베트남 국경 근처까지는 쉬웠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한계였다. 베트남 라오스 국경을 잇는 미랑 루트. 산, 정글, 강, 곤충, 질병, 배고픔. 우리는 모든 것과 싸워야 했다. 어머니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심장 발작 이후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계속 업었다. 산을 올라갈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밤을 지날 때도. 엄마, 버티세요. 아들, 나를 내려놓고 가거라. 내가 너희의 짐이 되면 안 돼. 나는 듣지 않았다. 절대 듣지 않았다. 한밤중에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 과거의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백만 인민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자, 권력으로 가득 찬 자, 절대적인 자. 그 모습이 이제 마당에서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능한 아버지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의료 지식도 쓸 수 없었고, 조직의 명령도 쓸 수 없었고, 돈도 이미 떨어졌다. 오직 내 등과 팔 그리고 가족을 향한 의지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어쩌면 처음으로 충분했다. 베트남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파란색과 빨간색, 검은 팔개. 그것을 보면서 나는 느꼈다. 우리가 이 높이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로서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7명의 목숨과 20년의 고통,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대사관 조사실에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북한의 감시 체계, 핵무기 배치 계획, 고문 시설, 정보원 네트워크, 내가 설계했던 모든 죽음의 시스템. 나는 이제 그것을 증언해야 했다. 내가 가진 정보를 통해 우리 가족은 안전을 보장받았다. 나는 나의 지식을 파괴가 아닌 생존이라는 목적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륙 후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창밖을 본 막내 민호가 말했다. 아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배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강도, 산도, 하늘도 건넜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달 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감시국 부국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껏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매일 아침 나는 도청 장치 걱정 없이 손님들을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피를 내렸다. 평범한 이 일상이 북한의 최고 엘리트였던 나에게는 가장 값진 기적이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꿈을 말한다.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지우는 미술을 공부하고 있고 서리는 수학이 좋다고 한다. 민호는 여전히 비행기가 배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밤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울었다. 유나는 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깬다. 두만강의 물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악몽을 본다고 한다. 민호는 여전히 깨어있는 밤중에 엄마를 부르곤 한다. 나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어느 날 밤 서울의 아파트 발코니, 막내 민호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물었다. 아빠, 여기는 하늘에 별이 없네요. 너무 밝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아니다, 민호야. 여기는 별이 아주 많단다. 북한의 밤하늘이 어둠 속에 별 몇 개였다면 저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된 자유로운 별들이야. 저 불빛들은 감시받지 않아. 저 불빛들은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는 내 말을 믿었다. 두만강을 건널 때 나는 두려웠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유를 향한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제 나는 증언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내가 만든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가족의 사랑과 용기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강변의 별들이 되어 우리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